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우리의 어떤 그 항일의 문제든 해방의 문제든 두 가지의 어떤 걸리적거리는 어떤 시선들이 존재합니다. 현재 당대, 현재 20세기 2020년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선에서 가려져 있는 몇 가지 어떤 가려져 있는 가림막들이 존재하죠. 이 가림막을 넘어서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고, 해방 공간에서 만들어낸 또 어떤 일제강점기 시기에 대한 어떤 평가적 재구성,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과정에서 생긴 또 다른 또 가림막이 존재합니다. 이분은 누구냐면은 김승학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임시정부에서 상임정부에서 독립신문을 만드셨던 분인데, 이분이 바로 해방 후에 바로 그 김상덕 선생을 반매특위 위원장으로 하고, 이분이 또 중요한 어떤 위치에 있었죠. 근데 김상덕 선생은 결국은 일종의 어떤 그 황제된 시기 때 이제 북한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반매특위 자체가 구성되는 과정에서 중립파라는 어떤 역할들의 문제인데, 결국 이분 남았잖아요. 이분이 남았고, 이 시기에 자기가 정리했던 몇 가지의 기록들이 친일파 청산의 중요한 밑거름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해방 공간에서 중립파들이 이건 정확히 적절한 위치에 있었는가, 독립운동에 대한 균형적 시각으로서 적당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우리가 보는 친일파 청산에 대한 명단이든 이런 게 나오지만, 여러 형태에 따라서 어디를 중심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그 어떤 리스트 자체가 달라집니다. 사실 제가 요 며칠 밤낮 작업하다가 진짜 사실 노렸던 것 중 하나가, 일제시대 때 가령 군청에서 근무한 사람들, 도청에서 근무한 사람들, 경찰에 근무한 사람들, 또 학교 교장이나 아니면 뭐 항복부에 근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느 정도까지를 독립운동가와 그 반대적인 친일파로 볼 거냐, 제도적 친일파로 볼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독립운동에 대한 서운의 문제가 과연 서운이 되면은 진짜 완벽하게 성공한 것이냐에 대한 또 다른 의문이 존재합니다. 또 하나는 독립운동에 대한 어떤 순수적 어떤 완전 무계란태의 어떤 독립운동가의 조명이냐, 약간 경계지에서 어떤 경계인으로 살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친일을 했다가 일제 말 때 숨어서 또 건국동맹, 뭐 일종의 여운형의 건국동맹을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다수가 보면은 여운형과 함께 해방 후에 보면 인민위원회를 만들고 인민국가를 만들고 조선인민당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주평가가 전혀 안 됐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보면 도대체 해방 75주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친일만 하지만 정작 그 중간파들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어쩌다 보니까 남북한의 국가 정체성을, 정당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있던 경계인들에 대한 문제들, 그러니까 또 있습니다. 공산주의 운동과 광적순동령 참여했던 분에서 보면은 1930년대 중반쯤, 30년 초반쯤 되면은 그 전향을 한 분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운동 더 이상 못하겠다. 왜냐면 식구들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전향 선언을 하고 한국 시민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언을 했다고 해서 그게 친일파냐? 정말 어려운 분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 번에 갈라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인데, 이 문제를 좀 더 선명히 하는 작업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당연히 중요한 문제였죠. 왜? 우리가 지난 해방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민족적 어떤 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일부 당연히 어떤 놓쳤던 분들에 대한 발굴도 해야 되고, 친일의 문제와 또 항일의 어떤 역사를 발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어느 날 건지 우리 방학진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너무도 선명한 자기가 자기 증명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선명한 독립운동의 행적을 가진 분도 독립운동가 되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애매한 부분 기준이 있습니다. 시대적 어떤 상황에 따라서 독립운동가의 기준 자체가 너무 달랐죠. 가령 독립운동에 대한 기준 자체는 처음에 독립운동하는 게 아니라,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이 해방 공간 이후 1950년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뭔가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원호청이라는 개념으로 사실 이 개념들을 약간 그분들의 독립운동 했던 분들에 대한 생활 자체가 곤란하니까 이분들을 구제하는 구제기금 차원의 개념으로 독립운동가를 서운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한일회담의 어떤 중요한 목적 사실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피해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일본의 어떤 배상금을 받아내가지고 하자, 이런 취지로 시작된 것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북한과 남한 사이에 너무나 많은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격이 생겼죠. 우리는 한반도 문제를 한반도의 중심이면서 남만 살고 있지만 동시에 한반도 전체 문제를 꾀안아야 되는데 가령 북한 건설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독립운동에 혁혁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평가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독립운동에 대한 균형적 시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해방 시기에 어떤 중간파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약산 김원봉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약산 김원봉이라고 하면 뭐 김구보다도 더 유명할 정도로 한때 뭡니까? 그 일본군이 잡기 위해서 했던 그런 분이잖아요. 지금 현재 유공됐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우리 아버지도 안 됐어, 우리 할아버지 안 됐어, 억울하지만 그분들 못지않게 이분도 억울할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억울하니까 같이 억울합시다 이게 아닙니다. 뭔가 정상적인 어떤 교정 시각, 역사의 균형을 찾기 위한 뭔가 어떤 시선 조정 자체가 필요한 거죠. 더 하나의 더 중요한 문제는 이것들입니다. 자, 약산 김원봉, 여기 김약수입니다. 자, 김약수 누구냐면은 재헌의회에서 부의장 했던 사람입니다. 48년도에. 그러면 뭐예요? 촛불 참여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단독 그게에서는. 그렇지만은 재헌의회 국회 부의장 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국회에서 뭔가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 그런 분이 사실은 어때요? 한국전쟁 전쟁 시기에 북한으로 가서 북한을 테러합니다. 또 대표적인 사람이 뭐냐면 조수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조수왕은 근데 조수왕은 김구가 이끄는 임시정부의 외교부장으로 가지고 이름을 날렸던 분이죠. 여기는 이제 어떤 국방부 장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김원봉이죠. 근데 조수왕은 어때요? 북한을 갔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활동하면서 실제로 1953년도에 그 유전 회장을 하는 시기에 보면 교섭 역할을 하는 역할로 북한에서 내려와요. 조수왕도 국회의원을 했어요. 자, 그럼 뭐냐면은 일종의 어찌 보면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조수왕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국가유공자가 돼 있어요. 진짜 이상하죠. 어떤 이유는 북한으로 월북했든 나쁘겠든 자신 나쁘겠든 어쨌든 끌려갔든 이런 것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유공이 돼 있고 어떤 분은 안 돼 있어요. 김구 선생과 함께 유명하신 분이 바로 김규식이죠. 김규식 선생 어때요? 독립유공자죠. 당연히 그 김규식 같은 사람을 독립운동가로 안 하면은 이게 대한민국이 나라가 아니죠. 이것은요. 그렇죠? 당연히 김규식은 북한에서 죽었어요. 월북됐거나 납북됐거나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당연히 독립운동가로서 정체성의 문제인데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에 제대로 된 규명 자체가 안 되는 그 중간 문제 중 하나는 누군가 옛날에 써놨던 해방일기라는 책에 보면 그러더라고요. 좌우 충돌한 말 너무 많이 쓰지 말아라. 과연 좌우 충돌이냐? 마치 좌우 충돌이면 왼쪽 오른쪽이 싸우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사고가 마치 균형이 있어가지고 그 중간은 정도 좀 합리적이다. 그게 아니고 상당수는 좌우도 있지만은 중간파들과 극단파들의 싸움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중간파와 극단파의 싸움에 대한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조명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경계에 있는 겁니다. 가령 미군정이 왔을 때 초기에 광주에 미군정에 참여했던 분들 보면 검증위원회든 아니면 광주 인민위원회 참여했던 분들이 실제로는 인민위원 참여했던 대부분이 그대로 미군 정청이 와가지고 광주에 이렇게 도청에 들어왔을 때 가장 협조를 잘했던 관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친미에 가까운 거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보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선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좋았을 때 미군정과 좋았을 때 관계가 있고 나빴을 때 관계가 있는데 그 악화됐을 때 이 악화됐을 관계를 중간 조절할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 자체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어느 순간 한번 휩쓸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행동하는 일종의 어떤 역사적 어떤 그 당대의 그 시대에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들이 오히려 어떤 역사적인 어떤 경계점에서 오히려 오히려 거꾸로 역습당해서 오히려 피해를 보는 일이 많은 거죠. 보도연맹도 보면은 보도연맹 자체가 전부 다 일제시대로 한 게 아니라 애매한 중간파들을 다 묶어가지고 보도연맹으로 몰아넣어서 사실은 이승만 정권을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뭔가 어떤 도전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만든 것이 보도연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불구하고 다 묶어서 그냥 보도연맹이 되면 전부 다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적절하게 어떤 균형을 찾는 것. 그러니까 비뚤어진 역사의 운동장에서 뭔가 분단의 문제, 친의 문제,
공산주의를 지향에 만회하는 문제, 뭐 반공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뒤엉켜버려가지고 그 시기를 제대로 볼 수가 없고 중간에 어떤 걸림돌에 의해서 왜곡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산 윤비선 같은 경우도 어쩌면 그렇게 해서 왜곡된 것이고, 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기용 선생님 있지만 이기용 선생님과 함께 활동했던 강석봉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강석봉 하면 치면은 국가 그 공원심사 그쪽에 보면 사료관에 검사하면은 강석봉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강석봉이라는 사람이 어디 나가면 평양 출신의 강석봉이에요. 여기 광주 출신의 강석봉은 강석봉 형제들이 독립운동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 강석봉 중에 강석봉이 광주 강석봉이 우리가 통일 후의 시각을 봐봐요. 통일 후의 시각을 봐봐요. 그러면 어쨌든 북한 정권에 그것도 했든 말든 어쨌든 관계없이 남북한 전체에서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참여한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분을 그 전체를 아울러서 어떤 유공자를 할 거냐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문제들입니다. 우리는 분단이라는 큰 장애물에 갇혀서 이 문제들을 해방의 어떤 시각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하고 우리는 어찌 보면 해방의 시기에 만들었던 이상한 어떤 굴절된 것 시각 자체로부터 아예 해방되지 않았죠. 미완된 해방 상태의 의식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죠. 문제는 그동안 보면 대부분 독립운동에 대한 서운 자체가 그동안 그렇게 쏠려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벤트로 하는 거예요. 국가 이벤트로. 3.1절 때하고 8.15 때하고 뭐 일종의 마치 무슨 특사처럼, 대통령 특사처럼 독립운동 서운을 이렇게 마치 우리 정권이 하니까 잘하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왜 수십만 명을 못해요?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도 안 하는 거죠. 지금 그럼 아까 이제 모르겠다 그 실장님이 말한 대로 그냥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거. 아니 죽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입증합니까? 유족들이 어떻게 입증합니까? 또 생명부지일 수도 있어요. 아버지를 태어나자마자 유복자로 태어난 분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입증합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인데 이런 문제들이 좀 있죠. 우리가 아는 3.1운동 있죠. 3.1운동은 만세운동만이 아닙니다. 3.1운동은 북쪽 지방으로 올라가면은 무장 독립운동으로 연결됩니다. 3.1운동 직후에 만세운동으로 안 되니까 일부 사람들이 무장해서 지역에서 뭔가 운동을 하고 또 만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그 무장 운동을 하거든요. 성진회원들은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고 재판을 받을 때는 성진회 직접 가담자가 있고 성진회와 같이 묶어서 그 항일 시위와 이런 것을 지도했던 그룹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 그룹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진회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1929년 당시 광주학습 운동 일어날 당시 뭐냐면 감옥에 있던 분들이 있어요. 광주 청년 중에 감옥에 간 분들이 김재명도 그렇고 무슨 강혜석도 그렇고 또 뭐냐 지용수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다 감옥에 있었어요. 28년도 8월달에 일어났던 공산당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에 의해서 광주전합 측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20년대 초반 중반에 활동했던 중요한 핵심적 인텔리겐자들이 다 잡혀 들어가 버려요. 그 중에 남은 사람이 유일하게 장석천 정도인데 장석천이 장개성과 함께 사실은 지역운동을 어떻게 보면 후기를 지도하는 그 지도자 역할을 한 거죠. 사람이 어떻게 죽냐에 대한 기록은 쉽지가 않습니다. 독립운동에 대한 어떤 자료 발굴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을 이때 독립운동이냐 안 했냐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를 한 번에 같이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후손들이 그냥 대충 어떤 게 그 사망 신고를 하잖아요. 사망 신고일이 한 2년 늦을 수도 있고 1년 늦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두리뭉실 묶어가지고 그냥 대충 그 당시 이렇게 해서 뗐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다고 하니까 하는 건데 이분은 뭐냐면 광주 교도소가 아니라 목포 형무소에서 같이 있다가 결국은 한국진영 때 바다에서 수장당하고 추장당합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해방 시기에 애매한 분들이 있어요. 가령 오케이라고 있어요. 광주 고보의 그 2차 시위운동을 주도했던 경로는 맞는 사람이 오케이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그 달변가고 선동가고 또 조선일보 기자로 활동했던 아주 어떤 그 언론인이었어요. 글도 잘 써요. 제가 사실 엄청나게 모아놨는데 자료를요. 근데 오케이를 해주는 분들인데 오케이도 제대로 어떤 명예회복이 안 됐습니다. 다만 이분들 중 다수가 그러면 주로 독립운동에 참여한 100%니까 여기 있는 사람을 다 줘야 돼요. 독립운동 따지면 그죠? 1년 이상을 감옥에 있던 분들이니까 이것은 최소한 1년이면 재판받은 기록이니까
다 받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안 줘요. 왜? 해방 후에 이후에 어떤 시기에 대한 어떤 불분명하기 이런 것이 가장 큰 원인인데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아니 대구 경북이나 뭐 지역차별 문제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의병을 해가지고 이러면 딸랑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의병장 누구 밑에 딱 하나만 이름 하나만 들어가면은 그것도 옛날에 뭐죠? 1950년대쯤에 어떤 기록이 하나 돼버려요. 그러면은 돼버려요. 그것도 큰 상징 받아요. 근데 이렇게 재판받고 감옥에서 옥고 치르고 계속 그 탄압당했던 사람들은 전혀 안 되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이거 굉장히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명들이 돼야죠. 몇 년 전까지는 이게 광주 여고의 어떤 그 소녀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서 이분들 좀 적어도 해야 된다는데 한 10년쯤 전쯤인가 뭐가 처음에 보면은 극히 몇 명만이 이게 뭐 소녀에 관련 그룹들은 이제 있었어요. 저 장재성 선생의 여동생 장래성은 90년대에 보면 했는데 이건 좀 이상한 역설이긴 한데요.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장석천이든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장석천은 35년도에 죽어요. 11월 달에.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옥고를 치러서 해방도 만나기 전에 죽었잖아요. 근데 어찌 돼요? 뜬금없이 그냥 옛날에 보면 70년대까지도 대부분 다 약간 자해가 아니야 이렇게 다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83년도까지도 이런 분들이 유공자가 되지 않아요. 광적성도 알지 하면 그 당시 그 국가본처에 참여했던 근무했던 분들이 그 증언을 들어보면 그러더라고요. 광적성도 알지, 잘 알지. 광적성의 핵백 인물이 누구야? 장재성, 장석천이지. 근데 왜 안 됐지? 둘 다 사기자잖아. 그러니까 몰아붙이면서 그냥 싸그리 그냥 깔아뭉개는 거죠. 그러면 대구 쪽에는 대구 상박회나 이런 데 있어요. 거기는 뭐 독립장이야. 대구 기본 독립장이야. 조금 더 하면 그냥 훨씬 위에 옮겨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왜 광적성동에 탐냈던 대표 인물들이 안 받지 않아? 그건 누구도 잘 몰라서 그렇지. 다 이게 그냥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좀 어떤 뭔가 역사의 균형을 뭔가 회복시키기 위한 어떤 뭔가가 필요한 거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좀 내려볼게요. 여기 잠깐만요. 조금만, 임주홍, 여기 보면 뭐 강혜석이나 일제 이런 분들이나 있는데 보면 항일상은 3.1운동 참여한 분입니다. 광주 3.1운동 참여한 분이죠. 중요한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적 재평가가 충분히 되지 않았어요. 광주 3.1운동에 우리 김범수 선생님 무슨 전역 이제 오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 보면 역사 조명 자체가 안 된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회복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쉽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잠잘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료를 뒤지다 보면은 한 명을 자꾸 뒤져가지고 안 되면 제일 급하면 무조건 저는 일본 도서관을 갑니다. 일본에 무슨 제일 한국인 뭐 도서관이다 아니면 뭐 일본 와시다 아니면 어디죠? 일본 외무성이나 국방부 관련 자료를 뒤져가지고 혹시 찾아봐요. 혹시 있는가 없는가 뒤져보고 하다 보면 어디서 나오는데 너무 많은 분들 있죠. 여기 변희설 있죠, 변희설. 이 변희설 한 분은 스님이 됩니다. 해방 1929년도 광주학생운동 때는 참여한 분이 아니에요. 광주 학생운동 직전 29년도 28년도 명령에 참여했는데 이분은 그때 절에 들어가서 백양사에 들어가서 입적해가지고 입산을 하셔가지고 스님이 돼요. 그러나 이분도 광주 학생운동의 어떤 중요한 어떤 한 모티브가 되는 광주 28년도 맹류 동맹의 중요한 역할을 하죠. 매우 동맹 자체를 누가 하냐면 바로 장제성이 합니다. 장제성이 실제로 최규창 집에서 사실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광주학생운동의 중요한 어떤 그 조직이 어디냐면 독서의 성진을 하는 게 아니라 맹유 동맹 또는 학생투쟁본부 29년도 11월 4일날 만드는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중간중간에는 투쟁도 조직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이 사실 있는 거죠. 일제시대 친일파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근데 친일파 문제를 어떻게 어디까지를 할 거냐는 기준은 진짜 애매합니다. 강석봉 선생님도 사실 가정사리 이야기지만은 본분이 있었지만은 일본에 수배받아가지고 일본 공산당의 직계로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일본 부인과 결혼을 해요. 그러면 중간에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일본과 살면 그러면 뭐 친일파입니까? 굉장히 애매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한 번에 누군가 기록이 하나 왔다고 해서 한 번에 한 칸 탁 잘라가지고 이건 다 친일파야. 매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비사들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게 많고요. 조금 더 우리가 시야를 넓히자.
우리가 너무 급하게 청산의 문제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어쩌면 우리는 그거 과정에서 해야 될 또 다른 시간적 어떤 집중해야 될 또 다른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사회가 전부 다 친일파, 반일파 이렇게 딱 나눠지는 것처럼 모든 사회가 다 극단적으로 나눠지면 좋겠지만은 그게 나눠지지가 않잖아요. 어쨌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준비한 내용은 다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